안녕하세요. 고키오케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3명의 경우를 통해서 17세기 이탈리아 건축 그리고 조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해졌는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시기의 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려한 그림은 여기 가울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일제수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수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있는 거 지금 기억나십니까?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일제수교회였죠. 바로 여기에 그려진 천장화라 이겁니다. 교회 건물 자체는 16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천장화는 17세기 바로크 완숙기에 그려져 가지고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죠. 일단은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밑에서 위를 쳐다본 거죠. 자,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마치 뭔가 구멍이 뻥 뚫려 가지고 하늘 위로 뭔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 이거 자꾸 이 과거의 기억을 들춰내게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밑에서 위를 봤을 때 분명히 막혀있는 공간이지만 위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이게 딱 눈속임을 하는 이런 그림 본 적 있지 않았습니까? 자, 바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죠. 이거 제 영상 50분에도 나왔었는데 코레조라는 사람이 그린 겁니다. 이거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도 지금 밑에서 위를 봤을 때 분명히 막혀 있는 공간이지만 여기에 딱 구멍이 뚫려가지고 하늘 위로 여기 사람이 딱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은 이건 보는 사람에게 착시를 유발시키려는 의도가 아주 노골적인 건데 이렇게 착시를 유발하는 그림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트롱프레유라든지 혹은 콰드라투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밑에서 위를 쳐다봤을 때 착시를 유발시키는 거를 소토인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끝날 때까지 이 용어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뭐 자세한 건 제 영상 50번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가울리 그림으로 넘어와서 이 이탈리아의 바로크 전성기, 즉 이 17세기에는 이런 식으로 착시를 일으키는 콰드라투라라든지 트롱프리오가 유행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이 베르니니의 성녀 테레사 이거 어땠습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요거가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조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조각뿐만 아니라 주변 구조물에 빛과 그림을 더해가지고 관객으로 하여금 뭔가 하나님이라든지 신을 체험하는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림들도 이러려고 했다 이거죠. 베르니니와 마찬가지로 이 그림들도 뭔가 착시를 일으키고 연극적인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신도들로 하여금 압도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아, 여기서는 지금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I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IHS라는 이 문구가 좀 약간 낯이 익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다시 일제수교회로 온다면은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에도 이 타원형으로 IH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뭘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림이 된다는 거고 당연히 여기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 이렇게 쭉 둘러싸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요쪽하고 뭐 요런 쪽을 보면 지금 사람들이 공중으로 딱 들려 올려가고 있죠. 뭐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생전에 신을 잘 믿고 뭐 선행을 베풀고 이러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뭔가 어두운 구석에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살아생전에 신을 믿지 않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즉 불신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악마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 한눈에 보기에 좀 어떻습니까? 그림이 엄청 뭐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코레조의 그림을 봤을 때, 즉 코레조의 천정화를 봤을 때 야, 이거 화려하다, 끝내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 코레조의 천정화를 딱 보고 나면 뭔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천정화가 아주 화려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자, 하지만 이 가울리는 이것만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요쪽하고 그리고 한번 요쪽을 보세요. 자, 이 양쪽을 보신다면은 주변에 사람들을 그려놔가지고 뭐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착시를 일으키고 있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스토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즉 여기다가 이 판때기를 딱 대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스토커만으로도 야, 기발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네요. 그림자의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 사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가울리 역시 베르니니처럼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 있는 이 그림만 딱 떼어놓고 여기만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스토커도 없이 그냥 밋밋한 화폭에 이 자리만, 이 네모만 그냥 덩그러니 딱 떼어놓은 다음에 벽에 딱 걸어놓고 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감독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절대로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은 성당이라는 특수한 장소, 특수한 위치를 고려해 가지고 그려진 건데, 당연히 따로 떼어내서 여기에 놓으면은 사진을 절단한 거나 다름없다 이겁니다. 이 말하자면 딱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클럽에 가가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많고 음악 소리도 쿵쾅쿵쾅거리고 그리고 이 조명이 화려하고 해가지고 그 분위기에 도취가 돼서 신나게 춤을 출 수가 있는 건데, 하지만 만약에 그냥 집 안에서 여러분의 이 딱 방에서 조명만 켜놓고 흔들어서 춤을 춘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절대로 나지 않죠. 바로 그런 원리라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지 그러한 흥과 멋이 날 수 있는 거지,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 그 흥과 멋이 뚝 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특수하고 웅장한 무대에서 공연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소를 포함한 주변 모두가 포함되어야지 비로소 완벽한 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르니니가 만들었던 테레사의 조각 그 자체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때의 예술이 다 이랬어요. 더군다나 성당 안에서 이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 그리고 이 향 피우는 냄새, 이 모든 걸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그림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가울리가 아니라 치치아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이니까요. 자, 참고로 이것도 한번 보신다면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안드레아 포초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마찬가지로 콰드라투라를 이용한 천정화가 되겠죠. 보통 뭐 콰드라투라든지 특히 소토인수 천정화로서 이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17세기 이탈리아 바로크는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후에는 이제 오히려 이탈리아 미술이 쇠퇴기를 걷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시기에는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주려고 건축이라든지 조각 혹은 미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움직이게 하니까 각자 독립해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따로 국밥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제도 종교 위주로 가게 되니까 당연히 진부해지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이제 18세기 중반으로 가서 이탈리아 바로크 말기에 해당되는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화려함이라든지 혹은 거대한 스케일 이런 것들은 여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베네치아의 귀족인 이제 라비아 가문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문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당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화가 티에폴로, 자 바로 이 양반이 그린 그림인데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이 당시 이 티에폴로의 이 몸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당시 스웨덴 국왕조차도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이 그림의 내용은 줄리어스 시저 시절의 로마의 작가였던 플라이니 디 엘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서술에 근거해서 그린 건데, 여기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 여기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투구를 쓰고 있는 장수가 한 명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안토니우스가 되는 거고요. 곰브리치 책에서는 안토니우스가 연애를 베푼다고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 대접을 하고 있는 사람은 클레오파트라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클레오파트라가 엄청나고 화려한 음식을 대접해가지고 로마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하인에게, 시종에게 뭘 하나 갖고 오게 합니다. 딱 보니까 이 컵이 하나 있어. 조그만 잔이 하나 있는데, 자, 요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하인이 지금 잔을 하나 갖고 있죠. 이 잔에는 식초가 담겨져 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당시 양쪽에 차고 있던 커다란 진주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주 귀고리 중에 한 쪽을 딱 떼어가지고 이 안에 딱 담그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장면에 보면은 너무나 조그매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클레오파트라가 진주 귀고리를 딱 지금 들고 나서 안토니우스하고 이 로마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식초가 담겨있는 잔에다가 퐁당 빠뜨린 다음에 이 식초 안에서 이 진주가 쫙 녹고 나니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그걸 쫙 마시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 이 식초에 진주를 담그면 진주가 녹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예전에 제가 영상 47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베네치아의 미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바로 빛 그리고 색채 이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바로 화려한 색채가 커다란 특징이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바티스타 티에폴로도 바로 베네치아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그러한 베네치아 화풍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계승을 했다 이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여러분 지금 이게 사진상으로 즉 그림상으로 보시기에 이게 뭐 색채가 화려합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물 빠진 색감의 느낌이 나가지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이건 원래의 색이 아닙니다. 원래의 색이 아니라 색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 이것도 바로 티에폴로가 그린 그림인데 저 어떻습니까? 색이 화려하고 강렬하죠. 딱 봐도 베네치아 화풍입니다. 원래 티에폴로의 그림이 이랬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관리 소홀로 색이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그림 속을 보신다면 일단 이쪽에 있는 이 클레오파트라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혹은 이쪽에 있는 로마인들이 걸치고 있는 이러한 화려한 의상들은 전부 다 이제 오페라 극장에서 빌려와가지고 참고했을 정도로 화려함을 추구한 그런 그림이다 이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그냥 평평한 벽면이에요. 그런데 이 정면에다가 특히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탁 트인 공간처럼 연출을 해놨는데 이러한 연출, 눈속임, 즉 트롱프레이오가 확연하다 이거죠. 이건 역시 이제 전형적인 바로크의 특징이자 그림이 될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 그림이 완성될 무렵에는 장자크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내던 시기였고 이 계몽주의자들은 화려함이라든지 혹은 허영 뭐 이런 것 대신에 단순함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바로크라든지 혹은 뒤에 나올 로코코 미술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러한 훌륭한 그림조차 잠시 방치된 채 역사 속으로 잊혀지게 된다 이겁니다. 제가 미술사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결과를 거슬러 가다 보면은 어떤 원인들이 석연찮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떤 대중적인 붐이 일어난다든지 혹은 어떤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촉발된다든지 뭐 막말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드라이브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세 말에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돼서 르네상스가 촉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7세기에 들어서면은 또다시 고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그리스나 로마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돼요. 마치 누가 프로그램을 짜놔가지고 이 시기가 되면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관심사가 딱 생기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다 이겁니다. 르네상스부터는 이제 이탈리아는 유럽 미술의 중심이 되고 모든 예술이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고 다른 나라의 예술가들이 미술을 공부하러 이탈리아로 몰려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17세기부터는 유럽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고전을 연구하려고 이탈리아, 특히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로 몰려들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미술 그 자체를 공부하러 온 예술가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러한 유적지를 쫙 둘러보고 학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려고 뽐내려는 그러한 부류가 생겼다 이거죠. 특히 상류층을 중심으로요. 자, 그런 결과로 이런 상류층들에게 이탈리아 여행이 붐을 이루게 되는데 이걸 그랜드 투어라고 합니다. 이 당시 상류층의 필수 코스였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라를 딱 여행 가면은 기념품을 사오듯이 이 사람들은 기념품으로서 해당 지역의 풍경을 담은 그림이라든지 판화 이런 것들을 사갖고 오는 게 유행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그런 유행 속에서 탄생했다 이겁니다. 특히 이 그림을 그린 이 구아르디라는 사람은 베네치아의 여러 장소를 마치 뭔가 관광 렌즈를 사용한 것처럼 눈맛이 시원한 넓은 그림을 잘 그려서 인기가 높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탈리아를 넘어서서 그리스 유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니까 그리스 현지를 답사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고대 그리스 미술에 온몸을 바쳐서 연구하는 학자도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빈켈만이 되는 건데 미술사를 좀 더 깊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빈켈만이라는 사람이 항상 등장합니다. 뭐 이 사람은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르네상스를 공부했을 때 여러 번 등장했었던 조르조 바사리 같은 그런 사람이라 이겁니다. 미술사를 연구했던 사람이라 이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여기 조르조 바사리가 나와 있는데 이 조르조 바사리를 비롯한 이 빈켈만 이전의 이 미술사는 미술가 중심의 서술이었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전기적 예술사였다 이거죠. 이게 어떤 거냐? 폴라이울로가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어쩌고저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미술가 중심으로 서술이 되었었다 이겁니다. 하지만 여기 빈켈만이 등장한 이후로는 이 미술사를 미술 양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술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에 많은 미술사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도 결국은 뭐냐? 미술 양식 위주로 살펴보고 있는 거라 이거죠. 뭐 매너리즘에는 어떤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뭐 바로크에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었다. 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가서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미술사를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르조 바사리라든지 혹은 이 빈켈만은 반드시 여러 번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전에 대한 관심이 단순히 과시를 위한 붐으로 끝나고 말았으면은 제가 앞서 말했던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어쩌고저쩌고 뭐 거창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물론 이제 빈켈만 같은 걸출한 사람도 탄생하게 되긴 했지만 후에 가서는 신고전주의란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데 일조를 합니다. 뒤에 가면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긴 강의였는데 수고 너무나 많이 해주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